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영남대 환경공학과 정진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먼저 하고 오늘 그 강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그 물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또 4차 산업혁명과 또 물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농수산물 또 해양 이런 쪽도 다 물하고 이제 굉장한 관련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영남대 환경공학과를 1985년에 들어와서 1회로 졸업해서 카이스트에서 석박사를 하고요. 키스트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한 18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국책 사업을 또 수행을 했고, 또 2010년부터는 환경공학과 교수로 이제 재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경상북도 달성군, 지금은 이제 대구광역시 달성구로 편입됐습니다만, 그쪽 시골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외국을 한 200차례 정도 다녀왔고, 마일리지를 하면 100만 마일 이상 이렇게 다녀왔고요. 전 세계 그 환경과 관련된, 특히 이제 물환경 또 물 관리와 관련된 많은 국제 회의와 또 실제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일단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심도 깊은 내용이라기보다는 물과 산업 또 연관 산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외람되지만 제가 이제 강의 중간중간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굉장히 쉬운 질문이고요.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강의에 동참해 주시면 아마 더 재밌는 시간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오늘 자료는 환경부의 공식적인 자료를 허락을 맡아서 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그 다음에 K-워터 이런 데에서 이제 좀 제공한 자료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론과 그 다음에 그간의 현황 및 정책, 그 다음에 미래 물산업 육성 방안, 또 4차 산업과 물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 우리가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이제 재미없는 강의가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께 이제 질문을 한두 가지 드릴 텐데요. 현재 세계 인구가 얼마쯤 될까요? 우리 지금 앞에 앉아 계신 제일 우리 멋진 선생님, 그 세계 인구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예. 예, 70억. 예, 70억. 70억보다 더 된다고 생각하시면 혹시 계신가요? 예, 고개는 끄덕이시는데, 이제 사실 70억도 상당히 잘 맞추신 거예요. 어떤 이제 학생들하고도 제가 일반인하고 강의해 보면 한 60억, 65억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이 강의를 준비한 그 마지막 날이 9월 10일까지 자료를 보내달라 해서 제가 9월 10일 새벽 2시 2분 기준에 78억 9,1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수치는 여러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인구를 예측했던 것보다 더 높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지속 가능한 인구가 60억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억 9천이니까 79억에 가깝잖아요. 그 말은 즉 19억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하냐 한번 퀘스천 마크를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이 이제 주제가 물인데요. 이용 가능한 수자원 현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분 뒤에 앉은 우리 멋진 선생님,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물이 지구에 100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물이 한 몇 프로쯤 될까요? 아니요, 퍼센트를 그냥 10%보다 적고요. 100이 있으면 10% 적은데 대충 한 숫자를 말씀해 보시면 좋겠어요.
5.5, 예, 5.5 보통 말씀할 때 5% 내지 3%를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물이 100 있으면 한 5%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구의 물의 97.47%가 seawater,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은 바로 못 써져. 여기 계신 분들은 포항에 계신 분이 많으니까 바닷물 직접 보셨을 텐데 드시면 어떻습니까? 쓰고 죽습니다. 거의 토합니다. 저도 미국 가서 스노클링 처음 잘못하다가 엄청 고생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짠맛뿐만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이 많아가지고 쓴맛까지 느껴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물이죠. 실제로 정화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물이고요. 그 중에 2.53%가 프레시워터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든 여러분이 바로 드실 수 있는 담수인데요. 그 2.53% 중에도 1.76%가 빙하입니다. 빙하는 여러분 가서 녹여야 되고 또 쉽게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빙하가 지금 녹고 있는 문제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중에 0.76%가 그라운드 워터예요. 지하수예요. 지하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파야죠. 작게는 10m, 많게는 미국 가니까 한 1km까지 땅을 파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는 잘 아시겠지만 지하수로 약 한 50% 정도 식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땅 밑에 물을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제가 좀 살다 온 미국의 그 LA 부근의 오렌지 카운티 이런 데는 보니까 지하 1km까지 해서 일주일마다 물을 모니터링해서 살고 거기는 사막 지역이니까 물이 없으면 다 꽝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어쨌든 이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담수 사람에 의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은 0.01%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리터 물 있으면요 10ml만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 보이시는 낙동강이라든지 안동댐이라든지 이런 각종 물들이 다 포함해서 이게 0.1%밖에 안 된다는 0.01%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수자원은 한계돼 있는데 0.01%밖에 없으니까 이게 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왜 산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가지고 계신 그 병물이 기름 채운 것보다 더 비싼 거 아시죠?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1,000원 하는데요. 제가 제일 비싸게 마셨던 것은 파리에 가서 우리 애들 데려갔더니만 목마르던 거기 걸어 올라갔더니만 이제 애들이 목마르다고 물을 사달라는데 3유로를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500ml 되는 병을. 근데 3유로인데 그거 안 사 먹을 수 있습니까? 3유로 같으면 우리 4,500원 정도 합니다. 그거를 사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 얼마나 비싼 물이냐. 우리 정수 처리해서 물 1톤 만드는데요. 1,000원밖에 안 듭니다. 1달러 듭니다. 1달러. 그런데 그 3유로를 하는 4,500원 해도 우리가 한 병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만 물이 그 귀하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엔 유나이티드 네이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12억 명의 사람, 지구의 5분의 1이 물이 부족한 지역에 살고 있고요. 16억 명의 사람들이 이코노믹 워터 셔티지에서 물을 경제적으로 접근 못한다. 그러니까 음용수 이런 걸 제대로 못 만들고요. 그 다음에 7억 명의 사람들 43개 국가가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1년에 한 달은 최소 물 부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네스코 자료를 보면 36억 명의 사람이 전 세계의 사람이 1년에 한 달 정도 물이 부족하고요. 여러분 물이 한 달 부족하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대부분 아파트 도시 사는 분 아파트 많이 사시는데 아파트에 일주일만 물이 안 나오면 그 아파트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물을 못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8억에서 57억 명이 2050년에는 1년에 한 달 정도는 물이 부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포항 북부 지역에 가뭄이 심하면 뭐 소방차 이용해가지고 그 물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수도 이제 3분의 1 정도가 이미 스트레스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이 한 73% 정도 하고 있더만. 그리고 물이 부족한 나라 중에 인구가 많은 아시아 쪽이 이제 훨씬 더 심각하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빅 이슈는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시골에 계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저의 로망도 그렇습니다. 빨리 아파트 팔고 가서 시골에서 좋은 집 지어서 저는 생활하면서 살겠다 싶은데 보통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시골 출신이라 견딜 수 있지만 도시 살던 분이 시골에 가면은 5년을 못 버티고 다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 결국 도시가 주는 그 매력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전부 도시 살죠. 그래서 1,000만 명이 넘는 도시 숫자가 몇 개나 될까요? 1,000만 명이 넘는 도시 숫자가요. 2012년 1월 21일 기준으로 23개였습니다. 근데 이게 2025년만 되면 34개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전 세계적인 동향에서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거는 지금 여기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2011년 기준이고요. 요거 그 감청석으로 된 것은 2025년 기준인데 베이징 같은 경우에 2011년에 1,600만 명이었는데요. 2025년 되면 2,300만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구가 지금 거의 2배 늘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도쿄 3,700만, 도쿄가 엄청나게 큰 도시죠. 그것도 3,900만 들고, 샹하이 2,000만에서 2,800명, 뉴델리 2,300에서 3,300명. 한 도시에서 3,300만 명이 모여 살면은 제일 큰 문제가 사실은 물입니다. 우리 인류 문명이 4대강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듯이 물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으면 이제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고 또 하나의 빅 이슈가 뭡니까?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기후변화를 실감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지금 지속적으로 글로벌 워밍,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이고 21세기 가장 큰 문제고요. 1900년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보면 지구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지고 약 1도 정도 오른다고 하는데요. 1도 오르는데 뭐가 문제냐? 23도인데 24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모르지만 그게 국지적으로 높아졌을 때 사우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1도 오르면 식량 생산량이 10%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지금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리더들을 초청해서 강의하는 걸 한 10년 정도 했고 석사 과정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남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딱 그럽니다. 물이라고 했는데 물. 자기들은 경제 수준은 우리 정도 안 되지만 가장 비싼 수준의 그 역삼투막 이런 걸 써서라도 물을 만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고 있고요. 이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이 상당히 심각하고 또 어떤 지역이 어떻습니까? 뭐 눈이 엄청나게 내리기도 하고 홍수가 내리기도 하고 이런 이제 좀 언밸런스죠.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인구가 지금 파랗게 보이는 것이 이 루럴 에어리에서 농촌 인구입니다. 농촌 인구는 1990년부터 2050년까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도리어 줄입니다. 줄어. 근데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데가 있죠. 요거는 지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국에도 좀 살다 왔습니다만 젊은이들이 시골에 안 있는데요. 아무리 미국에는 시골이 우리하고 다르고 진짜 수십만 명 가지고 있고 할 일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시화가 집중이 되고 인구도 2050년 되면 95억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조금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한 1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지구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까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손자나 그 손자의 자녀들은 상당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물 관리나 환경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10년을 기점으로 여기 파랗게 그 녹색으로 보이는 게 루럴 파퓰레이션인데 그 시골 지역의 인구고요. 여기 오렌지 컬러가 지금 얼반 파퓰레이션의 도시 인구인데 여기 2010년을 기점으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물 산업인데요. 야, 물이 뭐가 산업이 되느냐. 저도 이제 그런 공격도 많이 받고 또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충분하면은 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부족해지고 귀해지면 이 물값은 가치를 바꿀 수가 없는
아주 존귀한 자원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뭐 특급 호텔 가보시면 알겠지만 피지 워터 이런 거는 그 하나에 뭐 15불 15,000원 이렇게 해도요. 애들 그 잘 때 어떻게 먹여야 되죠. 그리고 목마르던 또 런던이나 이런 데 가면 또 비싸더라도 먹어야죠. 물론 거기도 마트는 조금 쌉니다. 50센트만 하면 사도 그렇게 이제 비싸게 되는데요. 이 그 물 산업이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금도 물 없이는 이 강의를 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좋고 깨끗한 물을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농업이라든지 농업에 한 50% 씁니다. 그 다음에 해양이라든지 또 기타 모든 것에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물 순환, 물이 순환돼서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물 순환과 관련된 물 관리 기술, 다음에 투자 수요에 따른 물 시장이 개척이 되고, 다음에 기업 생태계에 따라서 물 산업이 이제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 물 순환과 다음에 물 시장, 물 산업이 이제 연계돼서 물 산업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물 순환 체계가 뭐냐? 이걸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우리는 물을 수자원이라고 얘기하고요. 수자원은 지표수, 지하수, 해수, 바다 같은 데서 물을 이제 우리가 모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수자원이고, 요것을 이제 우리가 적절히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그대로 드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적절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농업용수도 50%, 다음에 생활용수 쓰고, 다음에 산업용수, 환경용수. 옛날에는 도시에 이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다 그 물을 다 이렇게 하수도로 빼버리니까 건천화돼 가지고 안 되니까 물을 정화해서 다시 그 도시 내에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큰 프로젝트죠.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청계천 같은 경우에 한강물을 정수해서 청계천 다 옛날에 그 복개 작업한 걸 다 부수고 깨끗하게 지어서 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됐고, 대구시도 신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신천에 그 낙동강물을 10만 톤 처리해 가지고 깨끗하게 처리해서 그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그 공간을 즐기고, 신천에 밤만 되면은 또 청계천에 밤만 되면 사람들 가득 차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또 시장이나 이런 물이 당선이 안 되니까 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친환경 용수도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필요해서 물을 정화해서 쓰는데, 쓰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용한 물이 생기죠. 그것을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걸 하수라 그러고, 공장이 우리 한 5만 개 정도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을 폐수라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모여져서 도시 하수는 도시 생활하면서 나오는 폐수가 되겠고, 산업 폐수는 산업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폐수가 되겠는데, 이 특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처리해서 방류하지 않으면 환경이 망가지고 또 여러분의 건강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요거를 또 잘 정화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수자원을 처리해서 원래는 하천으로 방류해서 깨끗하게 물을 유지하는 게 그 기본 컨셉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있던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물을 자기가 사용한 도시 하수를 처리해서 깨끗하게 생물학적 처리 후에 다시 역삼투막까지 처리하고 다음에 UV까지 해서 살균까지 했어요. 그것을 마셔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연평균 소득이 다 10만 불이 넘는 엄청나게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인데 자기가 버린 똥물을 먹고 싶겠습니까? 안 먹고 싶겠습니까? 안 먹죠. 그 무비스타 이런 사람들 다 삽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이 사용한 물을 다 모아서 처리한 다음에 그 지하수로 충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지하수가 올라오는 게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플로턴에 그 호수로 물을 보내면 지하수로 침투해서 가는데 그게 이제 다시 그 밑에까지 25.4km까지 내려오는데 한 1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물을 정화해서 먹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그 GWRS라고 혹시 이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환경공학을 전공하거나 미래 수자원을 관리하는 가장 이 선진화된 기술은 GWRS라고요. 그라운드 워터 리플레니시먼트 시스템이라서 지하수 재충전 시스템을 해서 거기는 물을 한 방울도 안 버리고요. 다 그렇게 청진해서 자기들이 계속 이용합니다. 그것을 지속 가능한 물 관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미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외국을 많이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사막이 있는 지역과
나무가 있는 지역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구름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요. 구름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위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애리조나 같은 사막을 쭉 지나면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건 밑에 다 사막이에요. 그 못 살죠. 그러니까 그 물을 어떻게 해요? 끌어와야 됩니다. 그 물을 끌어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LA 같은 경우에는 200만 명이 살 수 있대요. 근데 지금 1200만 명이 사니까 그 200만 명한테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물량밖에 없으니 그 물을 끌어오는데요. 그게 콜롬비아 리버라고 저 시애틀 위쪽에 이쪽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800마일. 그러면 1200km 물을 끌어오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용한 물을 먹는 물 수준으로 처리해서 그것도 불안하니까 지하수에 1년간 가둬뒀다가 정화해서 먹는다. 이것이 이제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재생하는 거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 환경.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또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아마 외국 경험이 이제 많으실 겁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한 30년 전만 해도 외국 간 사람 손들어가면 거의 없었는데 지금 거의 다 가보시잖아요. 자,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저는 개발도상국에도 많이 가보고 선진국에도 많이 가봤는데요. 선진국은 확실하게 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관광자원, 그것이 단순히 우리 마시는 자원이 아니라 생태 관리를 해서 생태가 살고 사람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좋은 환경을 봄으로써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특히 스위스 한번 가보십시오. 스위스. 스위스는 물이 옥색이잖아요. 그죠? 그 아름다운 그 수질 관리하는 거 보니까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수질을 강하게 관리하더라고요. 근데 부자가 됐고, 그리고 법 규제 쪽으로 세계 최고가 독일입니다. 독일을 엄청나게 관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독일이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기술뿐만 아니라 그렇게 환경을 잘 관리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 비용 좀 투자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물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대구시에 지금 이제 이사 와서 12년 정도 됐는데 대구에 수성못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에 살다가 수성못에 갔을 때 그 주변에 별거 없었습니다. 수성 관광호텔하고 몇 개 음식점, 오리, 불고기집 몇 개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요, 완전히 유럽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 거기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 중에 자기가 사는 동네나 아니면 도시나 이런 데 물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관광 자원을 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지, 또 해양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 산업의 정의는 이거는 뭐 굳이 아실 필요 없습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물 산업의 정의는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갖는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이제 법률에 규정하고 있고요. 물순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사업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환경부에도 하고 타 부처도 하고 환경부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상하수도에서는 수도법, 하수도법, 뭐 먹는물 관리법, 그다음에 수자원에서는 지하수법, 기타 등등 재해 예방도 있고 기타 또 국토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산업부 이런 데서도 이제 농어촌 정비법에서 여러 가지를 해서 물을 관리하고 이게 이제 산업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은 공공재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요. 물 산업은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그러니까 공공재로서 약 80%가 국가나 지방 재정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 산업이 발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물 산업이 가장 발전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기억나는 나라가 있으신가요? 세계 물 포럼이 첫 번째로 열렸던 나라입니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프랑스가 전 세계 넘버원이 된 것은요, 하수도뿐만 아니라 먹는 물, 상수도를 민영화했기 때문입니다. 민영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공무원이 하면은 아주 안정적으로 싼값에 물을 보급할 수 있고, 지금 여러분 한 달에 수도 물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많아봤자 3만 원이고요. 보통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입니다. 커피 몇 잔 마실, 스타벅스 커피 몇 잔 마실 값을 한 달 내내 쓰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내는 실정인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비용은 그것보다 더 비쌉니다.
이제 여러분이 내시는 비용은 톤당 650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만드는 데는 1,000원 이상 듭니다. 그러니까 그 재원이 여러분 세금으로 나가고 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또 시장은 시장대로 그것만은 하면은 이제 표가 떨어지니까 안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걸 민영화를 시켰고 물값이 3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650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한 1,900원 정도 올랐는 거죠. 근데 3배 올랐는데 문제는 전 세계 물 기술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비올리아, 수에스, 세계 1등, 2등, 10등 안에 프랑스 기업들 엄청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프랑스가 왜 이렇게 물 산업이 발전했는지 몰랐는데 물이 귀한 줄 알고 이제 그 기술을 오픈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민간에서 엄청난 기술이 개발됐고 그거를 이제 전 세계 보급하려다 보니 물은 또 공공재의 특징이 강한데 이거 물 장사한다 그러면 좀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물 포럼을 만들어서 인류 복지, 물 복지와 연계시키면서 결국 자기 기술들이 전 세계로 스며들수록 하도록 그래서 세계 물 포럼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아는 한은. 그러면서 이제 또 포장을 해야 되니 세계 행사도 주관하고 정상들도 초대하고 막 멋있게 하지만 어쨌든 그런 특징이 있다. 이런 걸 아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물 산업은 정의에 따라서 가치 사슬,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는데 그에 따라서 4단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제조. 자, 물을 만들려면 뭘 지어야 되잖아요. 주로 이제 토목 쪽이죠. 콘크리트 해가지고 무슨 시설을 짓는 이런 제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제조는 이 건설 시공이 이제 토목이고 제조는 기기입니다. 기기나 부품, 펌프나 밸브, 뭐 파이프 같은 이런 걸 제조하는 게 이제 제조업이고요. 다음에 이제 건설하고 다음에 제조가 뭐 들어가서 시설이 만들어져서 돌아가면 누군가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운영하는 것을 보통 이제 환경공학과 나온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정수 처리 시설, 하폐수 처리 시설, 다음 뭐 기타 환경 시설에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운영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설계 컨설팅이라는 게 있고요. 불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설계 컨설팅이 돈을 별로 벌지 못합니다. 저는 미국에 이제 카이스트에서 학위하고 미국 가서 포스닥을 갔었는데요. 교수가 이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자문을 좀 해달라 해서 가서 제가 그 교수하고 가서 1시간 정도 얘기하고 와서 레포트를 한 2, 3일 써가지고 줬어요. 제한테 400만 원, 4,000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되는죠. 그러면서 미국 여행, 어디 놀러 갔다 오라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1시간 자문하고 왔는데, 그 레포트를 간단하게 그냥 뭐 엑셀 몇 개 그리고 제 참고문헌 달아서 딱 해줬는데 4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0불. 미국에서 4,000불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제 빌빌하며 산다 그러잖아요. 맨날 청구서 와가지고 월급 나오면 싹 빠져가지고 남는 돈 없는데 4,000불이 공돈이 생기기 때문에 얼마나 그걸 우리는 LA 가가지고 가족들하고 7박 9일 잘 놀다가 왔는데요. 제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키스트에 18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건은 전화 옵니다. 이 물 처리에 문제가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가르쳐 드리면 착한 분들은 감사하다 그러고요. 나쁜 분들은 전화 받는 태도가 불량하다 그러고 또 한데 제가 18년 근무하면서 딱 한 번 선물 받아봤습니다. 어떤 분이 그 갈비 한 짝을 보내셨더라고요. 정말 네가 친절하게 해줘서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콘돔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나눠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매번 할 때마다 갈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물과 같은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30년 공부했었거든요. 박사. 그리고 공부할 때 카이스트 들어가려고 일주일에 15시간씩 공부했었거든요. 죽을 고생해서 30년 해서 머릿속에 나온 지식을 가르쳐 드리는데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학교 와서 바꿨습니다. 학교 와서요, 저한테 자문을 하면은 바로 정답으로 가르쳐 드리면요, 전부 다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참 친절하십니다. 이런데 저는 정답 안 가르쳐 줍니다, 바로. 나는 이 문제를 확실히 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답은 돈을 지불하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그다음부터 설계 컨설팅 이 개념이 나오고 돈이 엄청 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교수가 1,000명 정도 되는데요. 의대 교수 빼고 수입이 5등 안에 든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이게
그 선진국에서 배운 기법을 한번 써보니까 돈도 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물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산업회수 같은 경우 공장이 5만 개 되고 작은 공장도 엄청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그걸 풀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문제를 풀면 몇 억 남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물 산업의 성격이요. 우리가 이제 물 산업도 우리 경제 개발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베트남에 갔더니만 그 지금 이제 하수 처리장 짓고 있고 정수 처리장에 관심이 많고요. 제가 한 3, 4년 전에 미얀마 갔습니다. 우리나라 대표로 가가지고 거기 하수 처리장 어떻게 관리하고 짓고 관리하는 거 가르쳐 주러 갔는데 미얀마에 하수 처리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 그냥 다 버려요. 근데 거기 따뜻하니까 자정작용해서 뭐 대충 그 정화돼 가지고 다시 또 지하수 파서 먹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경제 사정에 따라 물 관리하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1960, 70년대에 뭐 했습니까? 수자원 개발했습니다. 댐 지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댐 지으면은 다 망하기 때문에 그 정치하는 사람 다 잘리기 때문에 못 짓고 있지만 사실 먹는 물과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도 댐 같은 게 꼭 필요할 경우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92년에 구미에서 페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공무원들 많이 잘리고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낙동강 페놀 사건이 일어나면서 상하수도 분야와 건설부의 보건부의 이제 이 하나의 그 조그만 조직이 있던 것이 환경처로 왔고 나중에 이게 이제 환경부로 성격되는 일이 있었고요. 2000년대 이후는 우리나라도 전 세계 기술의 한 7, 80% 정도 되는 기술 수준으로 발전이 했습니다. 여기서 수생태와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을 해서 물 관리 일어나 물 통합 관리가 드디어 2019년에 됐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물을 관리하는 목적은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거고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암 안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병물 드시는 거 이게 있잖아요. 하루에 보통 2리터 드십니다. 그리고 평생, 지금은 이제 좀 더 오래 사십니다만 평생으로 60년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2리터씩 60년을 먹었을 때 10만 명 중에 1명 또는 100만 명 중에 1명이 암 안 걸릴 수준으로 이 물 속에 있는 물질을 관리하는 것이 음용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 물은 있잖아요. 그거 다 안 걸리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기준이 60개가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시는 물은 이 물이나 수도물이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개도국이나 이런 데 가서 물 잘못 마시면 돌아가십니다. 그죠? 거기에는 이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사람의 건강 관리에는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돈도 많이 투자하고. 근데 수생태 관리에는 아직까지는 좀 미약해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물질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28개의 물질을 관리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주고 우리나라는 한 60여 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물질 농도를 정할 때 두 가지를 잡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건강할 확률, 암 안 걸릴 확률이고 두 번째는 수생태 물에 사는 미생물들이 건강을 걸 고려해서 값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건강하게 하는 수준은 1ppm입니다. 100만 분의 1이 1ppm인데요. 그 정도 관리하면 되는데 물속에 사는 조류 아주 작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살려고 하면 0.008 8ppb라 그래가지고요. 0.08 ppm. 그러니까 1ppm에 1000분의 8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 관리해야 예를 들면 수생태가 건강해져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수생태를 완벽하게 관리할 정도는 아직 조금 미진하지만 어쨌든 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건강한 수준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잘 관리하는 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산업이 이제 보편적 재화이자 사회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고요. 또 신산업 이거 성장 동력이 되고 있고 또 일자리 창출 우리 또 보고 있는데 제가 미국 있으면서 재미있는 걸 느낀 거는 미국이 이제 백인들이 인디안이 사는 지역을 점령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백인들은 굉장히 좋은 직업과 좋은 군에서만 하고 좀 그렇지 않은 이민을 온 사람들한테는 좀 험한 직업을 맡기는데 미국 사람들이 안 맡기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하수도입니다.
미국에 아주 그 부촌들, 그 백인들이 사는 동네 한 가보시면요. 도시 말고 가보면 거기에 상하수도를 고치는 사람들이 다 백인들입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 했는데 거기 이제 비용들 많이 주고 우리가 기간 산업으로 보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거나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자기들이 고치는 상수도 하수를 고쳐야지 그것을 우리나라 같으면 뭐 다른 나라 사람한테 맡겼는데 그 사람들이 전쟁 나가지고 다 나가버리면 우리는 누가 고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물산업이 이제 저만 중요하다고 그래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설득이 안 되니 보니까 주요 이슈 보고서를 보면 UN 오타라든지 OECD 세계 경제 포럼, UNEP, 아시아 개발안이 USEP, 요거는 미국 환경체험입니다. 이런 데서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물 관련 주요 키워드는 물 안보, 분쟁, 물 때문에 얼마나 싸웁니까? 저는 시골에 아버지 농사 지면서 윗집에 농사 짓는 사람하고 아랫집에 농사 지면 싸우는 그런 분쟁은 봤지만 실제로 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데가 엄청 많죠. 그래서 물, 식량, 에너지. 식량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다 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 짓는데 물이 우리 52% 듭니다. 그래서 그 물, 식량, 해양 이런 것도 이제 에너지와도 관련돼 있고, 다음에 물 부족, 물 빈곤, 다음에 물 재이용, 뭐 격차, 불균형 이런 것이 주요 키워드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 산업의 수요 전망이 지금 이제 2015년에 6,895억이었고요. 2025년에 8,904억인데 4억 불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르면 2022년에 한 1,000조 정도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물과 관련된 시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보다 좀 잘 사는 나라고 이미 인프라가 다 돼 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시설 교체고 동유럽은 이제 서유럽하고 합쳐서 좀 시원찮으니까 새로운 시설 깔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중동 왕자의 취미가 뭡니까? 하당 키우는데 물 주는 겁니다. 거기는 물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먹을 물도 없는 데인데 바닷물을 정화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물을 마시기 때문에 물을 누가 많이 쓰냐가 거기는 빈부격차인데요. 중동은 물을 재이용하고 해수 담수하는 것을 아주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다음 아프리카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ODA 자금을 연계해서 투자해서 먹는 물 시설, 하폐수 처리 시설을 지어주고요. 동남아로도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사는 나라지만 못 사는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신규로 다 지어야 되죠. 호주 오래됐습니다. 갖춰야 되고 미국도 오래돼서 교체해야 되고 남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규 인프라나 운영 관리 뭐 이런 쪽으로 해서 1,000조 정도 됩니다. 1,000조. 굉장히 큰 반도체보다 더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물산업의 트렌드는 보면은 먼저 인프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증가되고 도시화되니까 여기 지금 아파트 단지를 이 주변에 다시 망가고 지으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상하수도 깔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도시화 따면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선진국은 이미 도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이제 교체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하수도 한 3, 40년 전 거 한번 보셨습니까? 보면은 부식 및 스케일이 돼가지고 안이 한 3분의 2가 가득 찼습니다, 뭐가. 그거를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용수 공급처는 산업 용수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자, 옛날에는 우리 옷도 몇 벌 없는데 저도 지금 옷장을 열면 제가 보고도 은혜 받습니다. 옷이 너무 많구나. 근데 그 정도로 옷도 많이 사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집 큰 데 사니까 물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하폐수 수질 기준도 이제 옛날에는 대충 처리해서 버렸지만 지금은 그걸 용납합니까?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주 고도화된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기후변화.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여기서 물 부족 지역이 확대가 되고 수재의 빈도가 증가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물수량 주요 물시장 규모하고 지표를 나라별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1등이 당연히 이제 미국 1,500억 정도에서 한 170조 정도 되고요. 중국 1,057억 불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한 100조가 넘네요. 그 다음에 일본 기타 등등 나라들이 쭉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12등 정도 되고요. 129억 불로 해서 한 13조에서 14조 정도 물산업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전략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늦게 뛰어들었고요. 이걸 알고 제일 먼저 뛰어든 나라가 제가 말씀드렸죠.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그리고 유럽 중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제가 이제 물과 관련해서 해외 여행을 엄청 다니고 활동을 많이 하면서 주요한 기빈들하고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국왕하고 사진 찍은 거는 그 네덜란드가 유일합니다. 네덜란드 국왕 사진 찍고 총리하고 인증샷 찍고 뭐 히딩크하고도 찍고 뭐 다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평창 올림픽 때 그 네덜란드 그 사람들이 그 스케이팅을 잘하잖아. 아이스 스케이팅. 그래서 이제 국왕도 오고 총리도 오고 또 뭐 그 국왕 총리 오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그 훌륭한 사람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국왕들을 맞을 수 있는 사람 해서 그새 히딩크도 추천하고 또 뭐 우리 아이돌 스타도 추천하고 해서 막 제가 같이 리셉션 하고 이랬는데요. 네덜란드는 자기 땅이 해수면보다 1m 낮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물 관리에 대해서 모르면 리더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 행사에 꼭 국왕 아니면 왕자들이 와서 또 그렇게 행사를 참석하더라고요. 저 네덜란드 가보니까 왕자가 와서 발표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실용주의 노선을 하면서 기술을 엄청나게 잘 개발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활용하고 앞으로 또 국제 협력해야 되는 그런 교두보로 삼아야 되고요. 또 일본도 여러분, 일본은 우리가 이제 약간의 그 민족적 감정으로 적대 감정이 있지만 일본 사람은 하면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뭐 만두 200년 만들고 다음에 뭐 빵 600년 만들고 이런 나라하고 1000년 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분명히 또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과 국제사회 주도를 통한 글로벌 물시장을 진출해야 되는데 이런 거대 기업, 미국은 또 인프라와 인력 구조가 잘 돼 있어 가지고 또 굉장히 면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저도 살아보고 친구도 있지만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 석사 박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똑똑하잖아요. 무조건 비자 줍니다. 근데 약간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자를 잘 안 주고 회사를 취직시켰다가 3년 만에 갱신하고 안 되면 보내버리고요. 예를 들어서 좀 자기 수준에 안 맞고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본국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날코워터라고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뭘 개발했냐면은 물의 그 스케일 다음에 부식 방지하는 약품을 개발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우리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전 주요 산업은 다 쓰고 있습니다. 관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스케일이 생겨서 물에 문제가 있다든지 부식이 돼서 물이 샌다든지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관리를 하는데 전 세계 관리하는데 제가 2017년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 스케일 관리하는 데만 1조 7천억 정도 매출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진짜 놀랐어요. 1조 7천억이 스케일 관리하는 데만 쓰고 있을 정도라고 하니 이게 엄청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요. 알고 나면 엄청나고 그걸 또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동원해서 500명을 동원해서 전 세계를 컨설팅하게 하고 인도네시아 아니면 인도입니다. 인도 애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하고 또 거기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문제를 또 다 해가지고 전 세계 또 뭐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개발한 친구가 저하고 이제 잘하는 분인데 거기 미국에 딱 갔을 때 그 친구는 서울대에서 하게 하고 그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거든요. 딱 가자마자 첫 해 7만 불 주더라고요. 7만 불 같으면 우리나라 한 8천만 원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공부 잘하고 포스닥 가면은 뭐 2만 불 내지 3만 불 주고 좀 잘하면 한 4만 불 이렇게 4천만 원, 5천만 원 줍니다. 근데 가자마자 주더니만 2년 만에가 그 1억 넘게 받더라고요. 그게 미국 애들은 그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저기 뭡니까?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거에서 좀 봐주자가 있지만 미국 애들은 서로 안 봐주잖아요. 확실히 잘하는 사람, 최고 잘하는 사람을 선도해서 돈 벌게 하고 자기들은 즐겁게 살고. 그래서 미국은 보면은 이게 미국 가서 이렇게 보시면요. 사람들 어리버리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정말 똑똑한 사람이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요. 5% 10% 사람이 그걸 잘 따르면 잘 살게 해주고 그것이 이제 못 따르면은 사회에서 배척시켜버리는 그게 이제 미국의 전략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기술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좋은 사람은 다 모아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리고 판을 또 깔아주고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그 뭐 또 프랑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시장 선점을 했고요. 또 독일 법 체계가 독일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산은 네덜란드 아까 말씀드렸죠. 네덜란드하고 독일하고는 뭐 약간의 경쟁 관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덜란드 주의 깊게 앞으로 보시면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싱가포르인데 이스라엘은 뭐가 문제일까요?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요. 다 좋은데 똑똑하고 유대인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죠? 똑똑하고 근데 물이 없다 보니까 여기는 정부 차원에서 뉴텍이라고 해서 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싱가포르는 뭡니까?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예요. 싱가포르 제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가본 국가가 싱가포르였는데 너무 좋았고 막 이랬는데 사실은 조그만 도시에 불과한데 그게 이제 필리핀에서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스탑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뉴워터라 그래가지고요. 자기들이 먹은 물을 처리해가지고 100%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뉴워터라고 쳐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물을 마시느냐? 안 마십니다. 비상시가 되면 이제 자기 마시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처리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싱가포르도 이제 물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국가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기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저는 우리나라의 주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면은 밤새서 열심히 하잖아요. 죽을 똥 살 똥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미국 가가지고 어떤 가정이 초청이 됐는데 미국 국무성에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어떤 아주 잘 사는 애리조나 쪽에 잘 사는 집에 가서 초청을 받았는데 너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냐 그래서 보통 8시 반에 출근해서 그때 제 나이가 30대 초반에서 한 10시는 돼야 퇴근하고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근무하고 일요일도 어떤 날은 급한 데 가서 한다 그랬더니만 너 왜 사니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니? 근데 우리 그렇게 안 살면은 못 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이겨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저는 이제 그런 분이 대부분에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밤새워 해가지고요. 그 짧은 기간에 70%, 80% 수준이 됐어요. 근데 70%, 80% 정도 되면은 쫙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미안하지만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시장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물기술 병물 만드는 걸 딱 가서 하면요 다 걸려요. 왜? 뺏겼잖아요. 일본 거 뺏기고 독일 거 뺏기고 다 뺏겨서 했고 자기 기술로 체득화할 수준은 안 되고 우리 밤새워서 공부해서 뺏겼기 때문에 전시를 못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부사님도 계시고 한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핵심 기술 전시하는 거는 스마트폰이라든지 TV 이런 거는 우리나라 세계 최고니까 하는데요. 물 기술을 하는데 가서 보면 다른 나라는 막 완전 난리인데요. 전시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시 잘못했다고 법적으로 고소되면 이제 망하니까 안 나가요. 팜플렛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7, 80%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99%, 100%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무슨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는 물값 싸죠. 그리고 내수에 의존해서 나가는 돈이 수출하는 게 200억인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에 좀 지금 너무 이제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하수도 보급률이 99%, 상수도 보급률 99%, 하수도 보급률이 93.6%로 상하수도 인프라가 이미 다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진 기술을 만들어가 정말 좋은 기술을 만들어서 어디 깔아야 되면 우리나라에 하수도 깔고 상수도 깔아야 되는데 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또 바로 적응 안 해죠. 너희 나라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느냐 이런 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수익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돈이 많이 남지 않아요. 공무원한테 잘 보여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후배가 자기 20년 탬버린을 쳤대요. 공무원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맨날 가서 공무원이 부르면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러서 노래 실력 느는 건 좋지만 기술은 늘겠어요 그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문제냐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좋은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없는 기술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로비해 가지고 잘 들어가면 되니까 기술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수한 기술 개발한다고 20억 들어가지고 개발해서 시장에 내놨어요.
아무도 안 사요. 탬버린 하면서 그 했던 분이 다 팔아버리고 저는 팔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우상해서 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주장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그러면 그동안 뭐 했느냐? 정부도 나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2006년에 물산업 육성 방안을 만들고, 다음에 2010년에 물산업 육성 전략 만들고요. 2012년에 물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은 실행력은 부족했다. 계속 회의만 하고 실질적인 거는 좀 부족했어요. 근데 대박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은 동영상을 틀어드리면 좋은데 뭐 동영상은 좀 기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이 된 겁니다. 다행스럽게 2015년 제가 대구 와서 5년 만에 세계 물포럼이 대구 경북 주최로 열렸어요. 제7차 세계 물포럼. 그게 이제 행사 한 2만 5천 명 오고 전 세계 국빈들 와가지고 뭐 대통령 총리 와가지고 막 희박식하고 사인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인하고 뭐 분위기 좋았죠. 근데 돌아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행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남는 게 없는데. 그래서 경북도 대구도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이걸 빌미로 해서 클러스터, 큰 어떤 인프라 하나 구축하자. 그것이 이제 물산업 클러스터인데 저 이거 하는데 전문가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참여했습니다. 물론 이제 공무원, 환경부 공무원, 대구시 공무원 또 많은 기술자들이 노력을 해서 탄생했지만 이게 돈이 2,409억 원이 들었어요. 100% 들었고요. 5만 평 정도의 굉장히 좋은 시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진흥원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시설이 해서 5만 평 정도 만들어졌는데 제가 볼 때 세계 최고예요. 제가 전 세계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별거 없었는데 우리는 정말 잘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만 평에는 기업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기업이 60개, 50에서 60개 모집이 목표인데 지금 벌써 34개가 됐어요.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 중에 혹시라도 이게 관심 있으면 좋은 기술이 있으면 들어오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설만 지었다고 돌아가나요? 법으로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노력했습니다. 글도 많이 쓰고 저도 뭐 국회에 가서 발표 몇 번 하고 했는데요. 먼저 정부 조직법에 했고 다음에 물산업진흥법이라고 윤재혁 의원이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물관리기본법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이 법률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 기반을 조성을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지위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저도 해보니까 전문가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결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법을 만들어줘야 이게 이제 계속 돌아가게 되더군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단 조직도 말해주는데 환경부에 보면 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 밑에 물산업협력과라고 만들어져 가지고요. 지금 물산업협력과장하고도 잘 압니다만 이 자료도 이제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간의 정책을 한 줄로 평가하면 물산업법이 제정이 됐고요. 다음에 클러스터 조성이 완성이 됐습니다. 한 2천 몇백억이 들어.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34개가 들어와서 입주 예정이고 하고 있고 또 작은 사무소는 100개 이상 됩니다. 그리고 물산업협력과도 신설했고 다음에 물산업진흥 전략도 이제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도출돼서 이제는 선진국을 따라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됐고 사실은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선진국 형태로 볼 때 선진국은 절대 이렇게 무식하게 2천 몇백억 대주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조그만 방에서 하나 만들면 그게 잘 되면 정부 지원 조금 받고 다른 데 지원 받아서 더 큰 데 전시 하나 내고 또 건물 하나 사고 막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물산업 클러스터 같은 게 있는데 20년 걸렸는데요. 우리가 만든 시설에 뭐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아주 탑 클래스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가 또 우리 나름 밤새워서 열심히 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는 갖춰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사점은 해외 물시장 기회고요. 주요국의 전략도 알고 있고 국내 물산업 현황이나 그간의 정책 방향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관리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
선진국 시장이 있고 개도국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요거는 이제 제가 우리 학교에서 휴스타 물산업 혁신대학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학생들 아주 면밀하게 가르쳐서 시설도 국내 최고로 만들어서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및 클러스터 활성화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때까지는 조금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미래의 물산업 육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물산업 육성 방향은 4차 산업혁명과 물입니다. 자, 물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제 그 전문가도 강의를 많이 해봤고, 다음에 이제 일반인도 많이 강의를 해봤는데, 일반인 강의하면은 100% 관심 있는 거는 우리 집에 정수기 이거 사용하는데 이거 괜찮냐 물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조금 되신 분은 멀리 가서 이 약수를 떠먹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그런 쪽에 이제 그 많은 근본적인 먹는 물로 다 이제 귀결이 되는데, 사실 세상은 바뀌어 가지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강의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잘 알고 계실 테고, 빅데이터라든지 IoT라든지 컴퓨터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르는 몰랐던 그런 개념들이 도입돼서 되는데, 그것이 물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물산업 육성 방안이 정부에서 정한 겁니다. 먼저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 진흥에 기여하겠다. 그러니까 물을 관리하는 게 물을 수자원 관리도 포함돼서 처리하는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체계적인 발전 기반이 이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만들어졌고 법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물산업 진흥에 기여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결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수질 오염 사고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물에 대해서 거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수돗물 안 먹어요. 근데 저는 수돗물 먹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보리차를 넣어서 먹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 이거는 이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먹는 물과 굉장히 많이 관련돼 있고, 또 생활 환경 좋은 수질 관리를 통해서 수성모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내 천 주변으로 산책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지속 가능 물순환 체계, 이거는 또 이제 수량을 확보하는 거 하고, 또 이 전체적으로 물을 수량 확보해서 이용하고, 그다음에 처리해서 배출하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게 하는, 이런 것이 다 이제 관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법적으로 근거되는 거는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을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과학기술자문위원회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이 시행되도록 이제 법적 토대가 만들어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물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요게 이제 우리가 키워드라고 하면, 중점 추진 전략에는 첫 번째는 이제 물관리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새로운 물관리 기술, 다음에 펌프라든지 밸브라든지 파이프, 다음에 수처리 기술이 나오면 안 쓴다니까요.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돼야지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선진국을 이겨낼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아쉽게도 좋은 기술이 많이 나오고, 제 키스트 있을 때도 기술 개발이 많이 했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렇게 시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기술 개발하는 게, 여러분 하수 처리장 있잖아요. 하수 처리장. 저는 이제 하수 처리나 폐수 처리가 전공인데, 하수 처리하면 하수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하루에. 우리 5천만 명이거든요. 하루에 한 사람당 0.5톤 냅니다. 그래서 2,500만 톤 나옵니다. 물이 2,500만 톤이 나오는데 그게 처리 안 되고, 제대로 처리 안 되고 버리면 얼마나 자연이 망가지면. 그래서 처리하는데 제대로 처리하는 건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2,500만 톤 처리하는데 전기를 어느 정도 쓸 것 같습니까? 2017년 기준으로 4,295 기가와트 아워를 쓰고 있어요.
1기가와트아워를 한 1억 정도로 보면 4천억. 그 좀 산업용으로 조금 싸게 보면은 한 3,500억 정도 돈을 쓰고 있어요. 전기비만. 그게 우리나라 전체 전기비의 0.7%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산업용을 많이 쓰니까 그렇지 선진국의 1, 2%, 많은 데는 7%까지 우리 폐수 처리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전기를 제가 개발하는 기술은 전기를 도리어 생산하는 기술을 만들자. 이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너지 생산형 하수 처리장 시스템 구축을 해서 20년간 연구를 했고요. 앞으로 요즘 그래가지고 사실은 많이 좀 떴습니다. 그래서 상도 많이 받고 뭐 TV도 많이 나오고 국제 학회도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을 하고 있는데 사실 피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중간에. 왜 그러냐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당장 돈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기업하고 붙어야 되는데 기업은 바로 그걸 상업화할 수 없으니까 돈을 대주기 어렵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우리는 한번 개발한 기술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네모난 병물을 이용한 그 용기 그 네모난 병물 용기 연구 이렇게 해서 하면요. 앞으로 네모난 병물 용기라는 말을 써서 연구 개발하겠다면 무조건 국가에서 돈을 안 줘요. 그래서 네모난 거를 예를 들어서 두루뭉실한 병물 연구를 바꿔야지 다음에 돈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 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데 머리를 써야 돼요. 계속 연구를 하고 싶으면 소위 말하면 잔머리를 굴려서 이름을 바꾸고 요리조리 해서 막 해서 기획하고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있는 그것도 사실 좀 안 좋은 방법이라면 어쨌든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혁신 기술이 개발이 좀 부족했는데 이제는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 잘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고 제가 요즘 뜬 거는 이제 탄소 중립 우리 이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이라는 걸 얘기한 바람에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게 CO2 저감하고 에너지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수 처리장 에너지 자립하겠다 또는 에너지 생산량을 만들겠다. 그러니 뭐 환경부에서 또 난리쳐 가지고 뭐 연구비 주겠다고 그러고 있는데요. 자주간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시장 확대면 해외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산업이 발전되니까 시장이 확대되고 해외 시장도 이제 활성화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물 관리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제 물은 필수적인 사회 그 재화로서 이제 결국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산업 진흥 전략 체계도 마련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물기술 인건정 전문기관으로서 한국물기술인정원을 경상북 그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산업 실정화 시설, 아까 국가물산업 클러스 같은데 만들어졌고요. 이래서 이제 이게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외로 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저희들 사실 외국 개도국도 많이 가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외국 사람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10대 아젠다. 우리가 늘 나오는 아젠다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10대 아젠다 3개가 물과 관련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환경오염, 그다음에 기후변화, 물 부족 심화 이런 것이 이제 10대 아젠다고 그래서 글로벌한 물 문제 대응이 절실한 다는 거는 뭐 사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수록 심각해지는 물 문제도 아시겠지만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물 문제 해결의 선결 과제를 포함해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2일에는 세계 물의 날에 유엔 사무총장이 물 문제 집중 해결 10년을 선포했고요. 여기 이제 유엔 SDG와 물 문제 해결 관련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회의하는 것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글로벌 물산업 분야에서도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가장 큰 하도는 4차 산업혁명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물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글로벌 물기업 육성이라든지 물산업 자유화, 민영화, 민간 위탁, 구매족 개편 뭐 이런 것이 큰 이슈였는데 2010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고요. 이게 물과 관련해서는 2016년에 독일 워터 파트너십, 2016년에는 글로벌 워터 인텔리전스, 2019년에 IWI라든지 2019년에 싱가포르 PUB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물과 관련 기술.
그리고 스마트 물 기술은 비즈니스와 함께 임팩트 측면에서 가장 유명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고요. 전통 산업에서 하이테크 산업으로 빠르게 발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라는 것이 뭘까요? 스마트. 잘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포항시에 사는 분들이 물을 하루에 씁니다. 보통 한 사람당 180리터 정도 쓰는데요. 180에서 200리터 많이 쓰는 분은 한 350리터 쓰고 있습니다만, 그걸 쓸 때 한 사람이 또 4인 가족이 물이 쓴 거를 금침을 나서 금침을 딱 하고 요번에는 3톤 썼네요. 돈이 뭐 15,000원입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하잖아요. 근데 스마트 물은 뭐냐면은 이 금침기를 전부 디지털화 해가지고 데이터를 바로 포항시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금침원이 다 모아가지고 구별로 다 모으고 뭐 하면 시간이 막 일주일 뭐 한 달 걸리고도 지난달 걸 이제 통계해가지고 이번 달에 포항시에서 뭐 36만 톤을 썼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디지털은 스마트는 쓴 시점이 오늘 아침이라면 오늘 얼마 썼는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 1일부터 지금 20 며칠까지 어떻게 쓴 것들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도 지금 얼마나 자동화되어 있습니까? 차도 보니까 열쇠 없어도 휴대폰이 있으니까 열리더군요. 그리고 최근에 제 아파트는 대구 쪽에 있는데 휴대폰에 번호만 입력해서 등록만 하면요. 제가 지나가면 문이 쫙 알아서 다 열려요. 정말 신기한 그 스마트인데 그게 아파트, 자동차 뿐만 아니라 물도 이제 그런 시대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산업 분야에서도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고요. 와해형 혁신 기술이나 디지털 융복 기술을 활용해서 물관리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분야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고 엔젤 리스트에 572개의 물 관련 스타트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또 하도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도시가 스마트하게 가야 되는데 그 스마트라는 말이 제가 키스트에 있을 때 1900년도 중반부터 스마트 그때 스마트는 스마트가 아니고 진짜 이게 스마트폰 나오고부터 진짜 스마트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되고 있고 다음에 이제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다음에 물산업 클러스터와 협업해서 물산업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서 글로벌 물산업의 기술 혁신을 이제 가속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과 협업 솔루션 개발했는지 중소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 융복학 지원 이런 거를 이제 지금 이스라엘부터 네덜란드, 뭐 미국 미러키까지 하는 그걸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기기관이 만들어졌고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물과 관련돼서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물이 배출되고 그 물을 처리 안 하고 먹었더니만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1875년에 퍼블릭 헬스 액트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영국 런던에서. 그리고 1876년에 리버 폴루션 프리벤션에 의해서 강오염 방지법이 만들어졌어요. 퍼블릭이라는 결국 퍼블릭 액트라는 보건법이 왜 만들어져요? 사람이 죽으니까 만들어지죠. 그래서 병 나니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강오염의 방지를 했더니만 괜찮았다. 그래서 강과 이 오염과 또 죽음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이 2차 산업혁명 때였고 그러면서 이제 물기술이 발전이 됐고요.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인데 컴퓨터하고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라고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은 21세기 초반이고요. 이거는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우리 인간 자체가 사실 인공지능이죠. 그거와 그다음에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이런 걸 해서 이제 뭔가 시스템이 대변화를 이루는 시점이고요. 이것 통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즉 2차 정보혁명 시대의 지능정보기술은 국가 산업의 흥망을 결정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경은 사회 경제적인 환경에서는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저부가
서비스 업종, 다음에 첨단 제조 기술이 요구되고,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클라우드 컴퓨터나 빅데이터 기술이 개발됐고요. 다음에 인공지능 상황을 인지하고 학습하는 컴퓨터 능력이 발전이 됐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반이 조성이 됐는데, 첫 번째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생명공학 등의 다양한 부분의 신기술이 융합이 되고 있고, 다음에 디지털 기기와 인간, 그리고 물리적 환경을 융합하는 변화 속도와 파급력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속도가 옛날에 우리가 했던 속도와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빨리 확산되고 있고요. 다음에 디지털, 생물학, 물리학 등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 항공 분야에 대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례를 몇 가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드론 잘 아시죠?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다양하게 계시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5학년 6반인데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드론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학생들이나 우리 아들들이 알지 잘 모르는데, 이 드론을 활용하면 녹조 관리가 쉬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녹조 관리 실시간 해석했는 게 달성보, 도동나루, 우곡보, 울주교 이렇게 해서 바로 해서 지금 어디에 그 녹조가 심각한지 뭐가 문제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학생들 보내가지고요, 차를 몰고 가서 달성보 여기 물을 떠오고, 도동나루 물을 떠오고, 율지교를 떠오고, 우곡골 그것도 한두 가지 스팟만 떠와가지고 물 분석해가지고 결과 나와서 일주일 걸리면 거기 울주교하고 우곡보에 조류가 몇 개 이상 돼서 심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요새는 드론 딱 찍으면 한 방에 그냥 어디가 심한지 바로 알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예를 들면 이제 실시간으로 해석한다는 게 있고요. 그 드론에 그 센서를 장착해서 녹조 지수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워터 그리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요. 물을 어디에 얼마 쓰는지를 정확하게 그림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지금 20세기 이후에 물 사용량이 한 6배 정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하고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결합해서 수도관 하나의 네트워크를 개념으로 통합 및 관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도관 중간에 센서를 설치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전송을 가능해요. 그리고 사고 지점과 연결된 수도관을 파악해서 원격 자동 감시 장치를 통한 사고 조치까지 해서 스마트 워터 그리드 수자원공사 했던 거고, 여기에 이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수도관 통합 관리하는 이런 모델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센서와 디지털 신호를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물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이 얼마나 새는지, 물을 예를 들어서 만들었어요. 100톤 만들었어요. 그걸 보냈어요. 그러면 이게 100톤이 다 쓰는지 50톤만 쓰는지, 물이 중간에 어떻게 새는지 뭐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예를 들어 100톤 생산했는데 실제로 50톤만 쓰고 있으면 나머지 다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규모를 줄이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되고, 또 수자원이 굉장히 귀한데 쓸데없는데 100톤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되고, 지금 제가 일본하고 한 36년간 교류를 했는데요. 일본은 제일 큰 문제가 노령 인구가 증가가 됐어요. 물을 안 쓴대요. 그래가지고 물을 예를 들어서 100만 톤을 만들면 실제로 쓰는 것이 점점 줄어가지고, 줄면 어떻게 돼요? 물을 파이프로 보내면 틀어가지고 해야지 압력이 낮아져서 괜찮은데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게 관건이다 그러고, 너희 나라도 곧 그래 될 거니까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 관리를 하면은 시적절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맨날 뻥뻥 터지는 수도관을 보면서 우리가 또 막 그 신문에 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는 2016년 유엔 헤비테트라는 게 이제 주거지죠. 키토 회의에서 중요한 이슈로 됐고요. 최근에 중국의 500개, 인도의 100개 스마트 도시를 개발을 천명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늘 이렇게 이렇게 선언을 잘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2017년 7월 국토부 K 스마트 시티 해외 진출 전략도 발표가 됐고요. 다음에 월드뱅크라든지 IDB 같은 데서 주요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했고, 이 스마트 시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홈부터 해서 스마트 카, 그다음에 스마트 트래픽, 그다음에 스마트 프로덕션 뭐 이렇게 그린 프로덕트에서 이렇게 쭉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직접 스마트 시티 물과 해가지고 했는 거는 파주에서 먼저 했고요. K워터에서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산 쪽에도 하고 있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스마트 워터 매니지먼트 그래서 취수원 물을 뽑아 오는 데부터 수도꼭지까지 물 공급 전 과정에 ICT를 활용한 실시간 수량 수질 관리 및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물 공급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게 염소를 적게 들게 하고 자동 트레인 설비하고 누수 감취하고 관 세척하고 이런 게 다 포함돼서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누수량 물이 새는 것도 저감하고 에너지도 절감한다. 이렇게 했더니만 파주시 같은 경우에 원래 수돗물을 3%밖에 안 마셨는데요. 이 스마트 워터 매니지먼트를 하고 36%까지 마시게 됐고요. 다음에 고객 만족도도 81% 정도 됐는데 이제 94%까지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 맞춤형 서비스는 예를 들면 이제 옥내 배관의 내시경을 진단해서 이게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게 하고요. 다음에 소비자가 방문해서 수질 검사도 하고, 다음에 노옥내 배관 세척도 지원하고, 수돗물 안심 보험제 이런 것도 해서 토탈 케어 서비스를 해서 실시간 수질 정보를 제공하고 수돗물 음용 환경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주부들이 이 물 마셔도 괜찮다 하고 또 다른 데 가서도 소문을 내주셔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음용률이 36% 마시는 것.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드시고 계신 이 병물이 가능하면 줄여야 돼요. 이것도 엄청난 오염이 유발되고 이 물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이런 것이 있습니까? 수돗물, 우리나라 수돗물 사실은 세계적으로 봐도 좀 깨끗하고 좋은 편이에요. 물론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면 제가 보니까요. 저는 이제 물 전문가라도 제가 수돗물 직접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물 마셔가지고 암 걸릴 확률보다는 가다가 계단이 미끄러져서 다칠 확률이 훨씬 커요. 그래서 물 마셔가지고 암 별로 안 걸리기 때문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도. 다만 이제 노약자라든지 아픈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더 좋은 물을 드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정수장이라 그래가지고요. 스마트 정수장도 이제 시범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했는데 이것은 도시 내에 소규모의 최첨단 정수 처리를 설치하고 관로 이동 거리를 최소화해서 물의 손실을 줄이고 염소 사용량을 0.에서 0.2 ppm, 보통 한 0.8 ppm 합니다. 이것을 시민이 만족하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자원부터 수처리 공정까지 다 관리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일본하고 네덜란드를 가보니까 재미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네덜란드 가서 하는 숙소를 묵었는데 거기 계신 교수님이 이 호텔은 무조건 물을 마시면 돼. 제가 물을 사려고 했거든요. 물을 어디 사냐 했더니 물 사지 말고 먹으래요. 그 찝찝했는데 하는 말이 여기 시민들은 100% 물을 다 먹는데요. 네덜란드 리우아덴입니다. 일본도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세이프 워터, 안전한 물, 그다음에 클린 워터, 깨끗한 물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OECD 워터 그래서 맛있는 물로 바뀌고 있어요. 맛있는 물은 뭐냐면은 우리가 물을 틀었을 때 아침에 잘 안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염소 때문에 그 이상한 냄새 때문에 안 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전 과정에서 하수관부터 처리장부터 끝까지 깨끗하게 잘해서 염소 암 투입에도 병원성 오염을 못 들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마시더래요. 그 네덜란드 리우아드는 100% 마신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물 관리를 좀 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깨끗한 물이 아무 문제 없이 국민들이 마실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물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 수자원부터 먹는 물 만드는 거 하폐수 처리하고 또 운영하고 이런 전 과정에서 물산업과 관련된 걸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물은 에너지하고도 많이 관련돼 있고요. 식량하고도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52% 쓰고 있고 해양수산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물고기나 아니면 먹거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물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이 연계 기술로 발전하고 있고요. 물 에너지 식량 자원을 연계성을 파악해서 효율적 자원을 이용을 통한 통합 관리 기술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고 그다음에 각각의 자원 생산을
공급, 소비 시 다른 자원들과 밀접한 연관이나 상호 영향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물과도 연관이 돼 있고, 물과 에너지도 연관이 돼 있고, 식량과 물과 연관돼 있습니다. 녹색 산업이라든지 식품 생산 및 소비 폐기물 감소라든지 가상 물거래 이런 게 돼 있고, 식량하고 에너지하고도 이제 이런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또 깨끗한 물과 더불어 좋은 생산품을 만드는 이런 쪽으로 가속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그 지하수 펌핑을 태양열로 하고 비닐 온실에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하수 처리 비점 오염은 이렇게 해서 이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물을 잘 활용하는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 인구 증가되고 수자원 부족이 되고 도시화 기후 변화 등으로 글로벌 물산업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 지금 100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물관리 및 물산업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드론도 활용하고 스마트 워터그리드, 스마트 시리, 그다음에 스마트 정수장, 그다음에 물에너지 식량 연계 기술 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 물 관련 기업, 또 시민들의 노력과 협조로 물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